네,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우리가 근섬유의 구조와 기능과 어떤 그 작용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근육의 움직임 수축 원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근육이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혹은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면서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들었다가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근육 내에서 물론 뇌에서 보내는 신호부터 시작되겠지만 얼마나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뭐 그만큼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소중함을 사실 모를 수 있고 간과하기 쉬운데 우리가 뭐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신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폐기능이 좋아진다 혹은 힘이 좋아진다 라는 것들이 내가 심폐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심폐기능이 좋아지기 위한 훈련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걸 한 예로서 우리가 앞전에 첫 시간 때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타입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은 이런 식의 기능들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폐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마라톤 같은 운동, 그리고 오랜 이제 한 동작, 일정한 강도 동안 오랫동안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라톤 같은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근지구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한 강도, 어느 적정한 강도에서 많은 반복 그리고 적당한 저항을 가지고 많은 반복을 했을 때 이제 근지구력이 좋아진다는 것도 어떤 운동 영상을 보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크로스핏 같은 그런 동작들이라고 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가 최대 근력 혹은 근비대 운동, 근육을 비대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선수들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근지구력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하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싶다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기 위한 훈련, 그리고 내가 근육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근육을 비대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근육을 비대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훈련, 두 가지를 다 잡고 싶다. 뭐 마라토너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우수한 심폐기능을 가지고 싶고 보디빌더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만한 필적할 만한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100% 마라토너가 100%고 보디빌더가 100%라고 두고 봤을 때 각각의 6, 70% 정도의 비율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타입들이 다 다른 운동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신체가 어떻게 발달되는지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비타민C 먹죠. 비타민C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여러 가지 좋은 영양제들을 먹고 뭐 일반적으로 음식들도 뭐 어디 몸에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운동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런 영양분들이나 그런 좋은 것들이 좋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도 몸 안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 인체의 기관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얼만큼 많이 움직이고 얼만큼 규칙적으로 충분히 움직여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고 운동을 할 때는 뭐 근육이 파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파괴되는데 우리 인체는 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파괴가 되면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파괴가 됐어요. 그럼 파괴가 됐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다시 재건하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재료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찾게 되고 구매하게 되고,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파괴가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몸이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좋은 영양분을 찾으려고 하고 좋은 영양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필요한 영양분들 말이죠. 근데 내가 운동을 아예 안 했다. 그러면 몸에서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발달, 건강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C를 먹더라도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있어서 비타민C의 활용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비타민C를 똑같이 뭐 1000ml, 1000ml를 먹었다 하면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타민C의 활용도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타민 활용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명백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사실은 증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섭취를 한다면, 그것이 잘 활용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육이라는 것을,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의 어떤 움직임이 충분히 있어줘야만,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해야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건강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런 기본적인 근육의 소중함이란다. 소중하죠. 근데 그런, 근육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각각의 어떠한 운동 목적을 두고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토너가 되고 싶다. 심폐기능을 가지고 싶다. 최대 근력이나 근비대를 가지고 싶다.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다. 이런 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훈련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법에 따라서 우리의 근육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근과 잠깐만요, 이렇게 지근과 속근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근은 옆에는 이렇게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속근 옆에는 백근이라고 되어 있고, 지근을 왜 지근이라고 하느냐 하면 피로가 천천히 온다. 그래, 피로가 천천히 오니까 피로에 강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피로가 천천히 온다 해서 슬로우 트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근은 빨리 지칩니다. 빨리 지치고 빠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빨리 쓸 수 있다는 거죠. 강한 힘을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패스트 트위치라고 합니다. 패스트 트위치. 자, 근데 지근 옆에 왜 접근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근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천천히 생산해 내지만 그것을 피로를 빨리빨리 회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수익근과 불수익근 중에 하나는 내장근이죠. 평활근. 그리고 그 불수익근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골격근과 동일한 근섬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불수익근에 포함되어 있는 근육이 또 심장근입니다. 심장근이 이렇게 심장 근육 자체를 이렇게 보면 되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그만큼 우리가 쉬지 않고 오래 뛰게 되죠. 쉬지 않고 오래 뛰고 그만큼 지구력이 좋습니다. 뭐 우리 사람이 죽을 때까지 10억 번 정도의 10억 회 정도의 심장박동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심장이 그 정도로 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자리에서 10억 번 정도 뛰어라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심장은 그렇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많고 회복에 빠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로에 강하다는 겁니다. 피로에 강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현미경으로 봤을 때 색깔이 진한색, 그래 빨간색을 띈다고 해서 적근이라고 합니다. 속근은 백근이라고도 하는데 반대의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그만큼 적습니다. 적고 색깔이 흰색을 띈다 그래서 백근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속근의 차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힘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회복력은 높습니다. 속근은 힘은 높습니다.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만큼 빨리 피로해진다는 말입니다. 큰 힘을 내는데 빨리 피로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그 격투기, 그러니까 UFC 같은 그런 격투기 경기를 보게 되면 작고 마른 사람들은 되게 빠릅니다. 되게 빠르고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강한 펀치를 쓰면서 오랫동안 그 같은 힘을 내게 됩니다. 근데 큰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원하는 그냥 뭐 속칭 원펀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KO패 이런 것들이 조금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헤비급 선수들은 상당히 펀치력이 강하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2라운드 정도 뛰고 나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초반에 비해서 월등히 신체 움직임의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섬유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타입 1 머슬의 어떤 지근 성향을 가진 것들은 느린 근수축의 속도가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수축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큰 파워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피로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들은 유산소성 운동의 활용도에 높은, 영상이 잠깐 멈췄는데요. 네, 이런 근육들은 유산소성 운동에 높은 활용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지구력이 좋고 마라톤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속근 타입 중에 타입 2A와 타입 2B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타입 2B 뿐만 아니라 타입 2X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도 알고 계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운동의 종류 중에서 근지구력, 뭐 심폐기능이나 근지구력도 가지면서 파워도 가지고 싶다 한 것들이 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육의 단면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근섬유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근섬유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는 타입 1 머슬, 어떤 거는 타입 2A 머슬, 어떤 거는 타입 2B 머슬의 분포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포도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타입 1 머슬의 비율이 많다 하면 지근 성향이 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훈련 방식에 따라서 타입 2A의 머슬이 많은 비율을 많이 가진 근육이 있고, 근육을 가진 사람이 있고, 타입 2B의 성향을 많이 가진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태어나면서 이 비율들은 어느 정도는 타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 다 출전하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타고난 선수들이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혹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내셔널 스포츠 이벤트가 전국체전이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선수들 중에서 상위에 랭크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그 자기 종목에 맞는 타고난 근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라톤 선수들은 타입 1 머슬이 타고나게 많고, 그리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역도 선수들은 타입 2 B 머슬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복싱 선수들이나 아니면 레슬링 선수들, 유도 선수들은 타입 2A 머슬을 두 가지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근육, 근섬유를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게도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더 극대화된 거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생리학에서도 사실은 타고난 거는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타고남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훈련량과 같은 적극성을 가진다고 봤을 때 타고난 사람들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타고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타고난 게 없어가지고 아직 뭐 보디빌더로서 탑 클래스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올해 복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조건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 운동선수로서는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뭐 암을 가지고 있는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암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머슬 하이퍼트로피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인데, 뭐, 어쨌든 저는 조금 어떤 근육을 타고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제가 훈련했던 그 방식은 타입 2B에 가까운 근섬유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밖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청소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지 지금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시끄러운 점 좀 뭐 혹시 마이크로 통해서 소리가 들어간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저는 뭐 어느 쪽으로 뭐 타고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훈련한 방식은 타입 2B에 가깝다. 그래서 근비대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제 근육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검사를 해보면 타입 2B의 머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근육의 형태에는 이렇게 타입 1, 타입 2 A와 타입 2 B의 머슬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이 타입 2에는 빠른 수축을 하지만 필요에 빨리 지침, 그리고 무산소 운동에 활용이 되고 짧은 시간 근력 운동에 활용이 되고 레슬링, 보디빌딩에 적합하다. 자, 근데 타입 2 B에는 매우 빠른 근수축, 필요에 빨리 지침, 무산소성 운동에 활용, 순간적인 최대 근력 운동에 활용이 된다. 그리고 스프린트 역도.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보디빌딩이 약간 이쪽 성향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련 방식을 봤을 때 스프린트와 역도 선수들이 운동하는 방식들을 보면 보디빌더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의 운동 방식이, 트레이닝 방식이,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이 무조건 무겁게 들고, 무조건 뭐 그냥 무겁게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겁게 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지구력이나 반복을 많이 하는 그런 트레이닝도 적절히 50대 50이 돼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50대 50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줘야 보디빌딩을 하는데 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타입 2,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근비대는 타입 2B가 유리하지만 보디빌딩에 있어서 타입 2A의 타입 2A 머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는 방식이 보디빌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타입 2B 머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근비대를 가지고 있는 보디빌더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뭐 보디빌더의 근육은 타입 2A의 머슬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분류를 서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여기 글에 보시다시피 모든 골격근은 지근 섬유와 속근 섬유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죠. 신체 부위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종아리 같은 근육 같은 밑에 있지만 종아리 같은 근육은 지근 섬유가 많다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체에 비해서 하체 같은 경우에 하지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루 종일 상체를 받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피로가 빨리 오면 안 됩니다. 피로가 빨리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종아리 같은 근육은 지근 섬유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강한 힘을 내기보다는 오랫동안 그 피로도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근섬유들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대형근이나 삼두근 같은 상완 삼두근, 상완 이두근도 맞습니다. 속근의 비율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서서 우리가 뭐 몸을 지탱하고 있으라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 한 5분을 버티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체를 비교를 하자면 하체가 그만큼 지근 섬유가 상체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근 섬유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마라톤, 사이클 경기, 장거리 종목에 강점을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근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 지근 섬유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라토너들이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근 섬유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단거리 종목,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야 하는 역도, 투포함 등의 강점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보디빌딩을 통해 주로 발달되는 근섬유 유형은 속근 섬유다. 아까 뭐 여기 타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타입 1, 타입 2A와 타입 2B 두 가지 다 속근 근육입니다. 속근. 두 가지 다 속근인데 이 두 가지의 근육을 얼만큼 잘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보디빌딩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레슬링이나 스프린트, 역도에 비해서 보디빌딩은 근육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이 근육을 잘 발달시키기 위한 방식은 타입 2A, 타입 2B 모두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디빌딩을 스포츠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디빌딩은 엄연히 스포츠입니다. 제가 하는 운동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심미성이 있는 운동이지만 어떤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한 트레이닝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은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레슬링이나 스프린트 역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 운동들은 기본적으로 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디빌딩은 뭐가 테크닉이냐면 힘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뭐가 테크닉이냐면 이런 근육들을 잘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테크닉입니다.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은 사실 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슬링이나 스프린트, 역도 같은 본인들의 경기에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기술보다는 보디빌딩은 몸 자체, 근육 자체를 잘 발달시키기 위한 숨어있는 테크닉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레슬링이나 스프린트, 역도는 시합에 나가서 경기 자체에서 그 기술이 발휘가 되지만 보디빌딩은 기술이 먼저 발휘가 되고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시합에서.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운동이라서 보디빌딩은 사실 저도 21년 했지만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될지, 뭐가 나한테 최선인지,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해왔지만, 여기에 말씀드린 그 시합을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써왔지만, 지금 또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테크닉을 쓰고 시합을 출전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의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그 운동 종목들의 기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각 운동 종목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운동 종목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훈련 방식을 채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수업을 정리를 하자면 근육의 타입, 나와 있는 타입, 이런 타입별로 기능이 다르다.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거 100% 시험에 나옵니다. 뭐 타입 1 느린 근수축, 여기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에 강하다? 피로에 강하다. 근데 대충 딱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라인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수축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피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활용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것도 근육의 활용도죠. 그 다음에 운동 종목에 대한 적용에 대한 얘기, 그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근육 타입에 대해서 타입에 따른 특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 타입별로, 사람은 근섬유가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데, 훈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마다 다르다. 그리고 상하체의 근섬유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 근섬유의 비율에 따라서 운동 종목의 강점이 달라진다. 그리고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의 발달된 근섬유의 유형은 속근섬유에 가깝다. 그리고 그 속근섬유는 보디빌딩의 목적은 기술이 아니라 근비대이기 때문에 근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적당히 지근, 속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1시간씩 해야 될 수업들을 뭐 25분에서 30분 가량 이제 한 영상당 그렇게 하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짧습니다. 전달해야 될 얘기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달되는 양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 뭐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된 바가 없어가지고 뭐 저 혼자 그걸 시도할 수도 없고, 일단은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타 학교에서는 뭐 아프리카 TV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계속 만약에 영상을 강의를 해야 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그때 그런 제안을 학교 측에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뵈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보든 영상으로 보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